40줄에 들어선 강민혁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이자 서울 강남과 강북 요지에 수십 채의 상가 건물과 임대주택을 소유한 부동산 업계의 거물이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냉철한 사업가, 피도 눈물도 없는 임대업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에게 세입자란 단순히 계약서상의 값을 관계일 뿐, 그들의 사정이나 딱한 형편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밀린 월세는 법대로 처리하면 그만이었고, 그의 사전에는 동정이나 자비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도 강민혁은 평소처럼 자신의 여러 임대 건물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인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몇 달째 월세가 밀려있는 세입자 박지영 씨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마지막 통첩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고급 세단이 좁은 골목길에 멈춰 서자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과 질시가 섞인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똑똑똑. 그의 비서 김두식이 굳게 닫힌 녹슨 철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김 비서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 했을 때 문이 아주 작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문틈으로 빼꼼히 고개를 내민 것은 대여섯 살 남짓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때가 꼬질꼬질했고 입고 있는 옷은 다해지고 작아 보였다. 어른 안 계시니 김 비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이는 아무런 대답 없이 큰 눈만 껌뻑거렸다. 강민혁은 그런 아이의 모습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이런 식의 시간 낭비는 더욱더 질색이었다. 그는 직접 나서서 낮은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했다. 엄마 어디 계시니? 박지영 씨 말이다. 그의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에 아이의 작은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작은 발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민혁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려 할 때쯤 아이 엄마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방 안쪽에서 황급히 달려나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소라야, 이리 와. 박지영은 아이의 손을 잡아 자신의 뒤로 숨기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강민혁과 김비서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는 퀭했으며 입고 있는 옷 역시 아이의 것만큼이나 남루했다. 누가 봐도 생활고에 찌든 모습이었다. 박지영 씨, 맞으시죠? 강민혁이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다. 월세가 벌써 석 달이나 밀렸습니다.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서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박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시간이라. 강민혁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박지영 씨, 제가 자선 사업가로 보이십니까? 계약은 계약입니다. 더 이상 기다려 드릴 수 없습니다. 그의 냉정한 말에 박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 숨어있던 작은 아이 이소라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강민혁의 귀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것은 마치 그의 심장을 향해 날아온 작은 화살과도 같았다. 너무나 작고 연약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과 순수함은 강민혁의 얼음장 같던 심장을 정통으로 관통했다. 배고파요. 강민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아무런 움직임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수많은 거짓말과 변명, 그리고 애원을 들어왔지만 이처럼 순수하고도 절절한 한마디는 처음이었다. 배고파요. 그 세 글자는 그가 평생 동안 쌓아 올린 부와 성공, 그리고 냉정함이라는 높은 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숙여 아이와 눈을 맞추려 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의 등 뒤에 숨어 있었지만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커다란 눈망울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은 기대감 같은 것이 어려 있는 듯했다. 마치 그가 자신들의 마지막 희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강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한참 동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인간적인 감정이었다. 연민, 동정, 그리고 어쩌면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결국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김비서에게 짧게 가자라고 말한 뒤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혼란스러웠다. 차에 올라타서도 그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의 그 작은 속삭임만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 배고파요.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그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다. 강민혁은 박지영 씨의 집을 나선 후에도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소라. 그 작은 아이의 배고파요 라는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수십억짜리 계약이나 다음 분기 사업 계획 따위는 더 이상 그의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그는 마치 아주 깊은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마주한 사람처럼 혼란스러웠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의 최고급 세단은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풍경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냉철한 이성으로 이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 뿐이었다. 아이의 그 맑고 커다란 눈망울, 그 안에 담겨있던 순수한 절망감은 그의 모든 논리와 이성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운전석에 앉은 김두식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평소와 다른 대표의 모습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었다. 늘 감정의 동요를 거의 보이지 않던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철했던 대표가 아니던가. 강민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명멸했다. 그 아이는 왜 배가 고팠을까? 그 엄마는 왜 그토록 절망적인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을까? 그리고 자신은 왜 그들의 고통 앞에서 이토록 무력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것일까? 그는 평생을 돈과 성공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에게 가난이란 그저 나태함의 결과이거나 무능력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지금의 부와 지위를 쌓아 올렸다고 굳게 믿었고 그렇기에 타인의 불행에 대해 동정하거나 연민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 작은 아이의 한마디는 그의 그런 견고했던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의 눈앞에 자신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 값비싼 자동차, 그리고 명품 시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들은 한때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물건들처럼 느껴졌다.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아이의 그 절박한 한마디, 배고파요 라는 그 외침의 무게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강민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와인잔을 비워냈지만 취기는커녕 정신만 더욱더 또렷해져 갔다. 아이의 얼굴과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쌓아 올린 부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회사에 출근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혼란스러웠다.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그는 좀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와 엄마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어제 우리가 방문했던 그 다세대 주택, 박지영 씨와 그 딸 이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그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그들의 정확한 상황이 어떤지 아주 은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게. 김 비서는 대표의 지시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가자 강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의 평소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지극히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를 강하게 이끌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인간적인 양심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K테크 본사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화려하고 역동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그 풍경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였다.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들, 그리고 그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렴풋이나마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의 얼음장 같던 심장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 아이의 작은 속삭임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아직은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의 끝에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의미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강민혁이 아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고 그 파문은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었다. 김두식 비서의 조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는 며칠 만에 박지영 씨와 딸 이솔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강민혁 앞에 내놓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강민혁의 예상보다 훨씬 더 암담하고 절망적이었다. 박지영은 30살의 젊은 미혼모였다. 그녀의 남편은 소라가 차에 돌도 지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그녀는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해왔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거나 심지어 밤늦게까지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몇 달 전 그녀가 일하던 작은 봉제 공장이 갑작스럽게 부도를 맞으면서 그녀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어린아이를 가진 미혼모에게 세상은 냉정했다. 설상가상으로. 딸 소라가 희귀병 진단을 받으면서 그녀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소라의 병은 지속적인 치료와 값비싼 약이 필요한 병이었고 지영은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결국 사채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강민혁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한 여자의 처절한 삶의 무게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딸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그래서 월세가 밀리기 시작한 거군. 강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김 비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박지영 씨는 딸의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월세는커녕 당장 먹을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날, 아이가 배고파요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진심이었을 겁니다. 강민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아이의 그 작은 속삭임을 잊으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배고파요. 그 한마디에 담긴 절박함과 고통의 무게를 그는 이제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냉정한 인간이었는지를 통감했다. 그는 그저 계약서상의 갑을 관계로만 그들을 대했고 그들의 절박한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부와 성공을 당연하게 여겼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그를 지배해왔던 차가운 이성과 냉정한 합리성이라는 두꺼운 벽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벽이 무너진 자리에 아주 작지만 따뜻한 인간적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김비서,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박지영 씨의 밀린 월세는 일단 내가 개인적으로 처리하겠네. 그리고 소라 양의 병원비 문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김 비서는 놀란 눈으로 대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가 알던 강민혁 대표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대표의 진심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혁은 중요한 회의도 모두 취소하고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에 화려한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단순히 돈 몇 푼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그는 박지영이라는 한 여자의 삶을 통해 그리고 이소라라는 한 아이의 작은 속삭임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박지영 씨와 이소라 양에게 진정한 희망을 선물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직은 미약했지만 그 바람은 곧 거대한 태풍이 되어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막 아주 길고도 험난한 그러나 동시에 가장 가치 있는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 여정의 이름은 아마도 인간적인 삶일 것이었다. 강민혁의 지시를 받은 김두식 비서는 즉시 박지영 씨와 딸 이소라를 위한 익명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다. 우선 밀린 월세 전액이 익명의 독지가 이름으로 건물주에게 완납되었다. 그리고 매주 신선한 식료품과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박지영 씨의 집 앞으로 배달되기 시작했다. 소라의 병원비 역시 강민혁이 설립한 자선단체를 통해 긴급 의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은밀하게 처리되었다. 강민혁은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김 비서에게 신신당부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이런 행동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어쩌면 박지영 씨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갑작스러운 행운에 박지영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다. 밀린 월세가 해결되었다는 건물주의 통보를 받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매주 집 앞에 놓여있는 풍성한 식료품 꾸러미와 소라의 병원비가 해결되었다는 병원 측의 연락을 받았을 때 그녀는 고마움과 함께 깊은 혼란스러움에 빠졌다. 대체 누가, 왜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일까? 물론 당장의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다. 소라는 이제 더 이상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았고 제때 치료를 받아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박지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과 의구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 익명의 독지가는 과연 어떤 의도로 자신에게 접근한 것일까? 혹시 나중에 더 큰 것을 요구하려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위험한 일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그녀는 이 알 수 없는 친절의 근원을 찾아내려 애썼다. 식료품을 배달해주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보기도 했지만 모두들 익명의 기부자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녀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녀는 비록 가난했지만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이런 일방적인 도움은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동시에 그녀를 더욱더 무력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박지영은 큰 결심을 하고 김두식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강민혁 대표가 자신의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혹시 그가 이 익명의 도움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김 비서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저희 집에 이상한 일들이 있어서요.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물건들이 계속 배달되고 병원비까지 해결되었더라고요. 혹시 강민혁 대표님께서 이 일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신가 해서요. 김 비서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박지영 씨, 저희 대표님께서는 그런 일에 대해 전혀 아시는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박지영 씨의 딱한 사정을 아는 다른 누군가가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박지영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민혁 대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녀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왜 그가 냉철하고 무섭기만 하던 그 건물주가 왜 자신에게 이런 과분한 친절을 베푸는 것일까? 김 비서는 박지영 씨의 반응을 강민혁에게 그대로 보고했다. 강민혁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조금 놀랐지만 동시에 박지영이라는 여자의 강한 자존심과 고든 성품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히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셔려 했던 자신의 방식이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상처와 불안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진심으로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 익명의 지원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어쩌면 이제는 그가 직접 나서야 할 때인지도 몰랐다. 며칠 후 강민혁은 다시 한번 박지영 씨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김 비서도 대동하지 않고 홀로였다. 그의 손에는 소라를 위한 작은 그림책 선물과 함께 박지영 씨를 위한 일자리 제안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위압적인 건물주가 아니었다. 그는 한 아이의 순수한 속삭임에 마음이 움직였고 한 여자의 처절한 삶에 깊은 연민을 느꼈으며 이제는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선물하고 싶어하는 한 명의 평범한 인간이었다. 그가 녹슨 철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박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예고 없이 찾아온 강민혁의 모습에 깜짝 놀란 듯했지만 이전처럼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아함과 함께 아주 작은 경계심,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기대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은 그녀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박지영 씨,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예상치 못한 제안은 박지영의 삶에, 그리고 강민혁 자신의 삶에 또 다른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예기치 않은 반응을 불러왔고, 이제 그는 그 반응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만 했다. 박지영은 갑작스러운 강민혁의 방문에 당황했지만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진심이 담긴 듯한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손에는 딸 소라를 위한 그림책과 함께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집 안은 여전히 가난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며칠 전과는 달리 비교적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작은 탁자 위에는 익명의 누군가가 보내준 식료품들이 놓여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누추한 곳까지 이렇게. 박지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를 맞이했다. 소라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아저씨의 모습에 엄마 뒤로 숨어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있었다. 강민혁은 아이를 향해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박지영에게 가져온 그림책과 서류 봉투를 건넸다. 소라 양에게 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건 박지영 씨께 드리고 싶은 제안이고요. 박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KM 리테일, 강민혁이 소유한 여러 유통회사 중 하나의 정식 채용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직책은 고객관리팀의 정규직 사원이었고, 급여 조건이나 복지 혜택 역시 그녀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파격적이었다. 특히 자녀 의료비 지원 항목은 그녀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대표님, 이게 대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박지영 씨의 이력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강민혁은 미리 준비해둔, 그러나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담긴 거짓말을 했다. 결혼 전 대형 마트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으시더군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근무 시간이나 조건은 최대한 배려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는 익명의 지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 명의 사업가로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박지영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이것은 분명 그녀에게 다시 없을 기회였다. 안정적인 직장, 소라의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냉혈한 건물주로만 알았던 강민혁 대표가 왜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것일까? 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대표님, 저는 대표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왜 저에게 이런 과분한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강민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동정이나 변덕으로 비치기를 원치 않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며칠 전 소라 양의 그 작은 속삭임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배고파요. 그 한마디가 제가 평생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가치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돈과 성공만을 위해 살아왔고 제 주변의 어려움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소라 양을 통해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공허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솔했다. 그 안에는 어떤 가식이나 위선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박지영 씨, 어쩌면 제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과 소라 양을 통해 제가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가치들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것은 당신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박지영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뜨거운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존중을 바로 자신의 건물주였던 이 냉정한 남자에게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대표님께 너무 큰 빚을 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다.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민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능력으로 회사에 기여하고 회사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나중에 당신이 성공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말은 박지영의 마지막 망설임마저 녹여내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굳은 결심이 담긴 눈빛으로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딸 소라와 자신을 위한 유일한 희망의 동아줄이었다. 그날 이후 박지영의 삶은 기적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KM 리테일의 정식 사원이 되었고 강민혁의 배려 덕분에 소라를 돌보면서도 충분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과거 마트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고객 관리 업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고 동료들의 신임과 인정을 받았다. 소라 역시 정기적인 치료와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되찾아갔고 얼굴에는 해맑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강민혁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박지영과 이소라라는 두 사람의 존재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그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건물주와 세입자를 넘어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는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그의 삶에 찾아온 이 예기치 않은 변화는 어쩌면 아주 작은 속삭임 하나에서 시작된 기적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지영 씨와 딸 이소라의 삶에 찾아온 극적인 변화는 강민혁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돈과 성공만을 좇는 냉정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인간애와 함께 자신이 가진 부와 능력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박지영 씨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소유한 낡고 허름한 임대주택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건물을 수리하는 것을 넘어 입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나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만들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세탁실과 같은 편의 시설도 확충했다. 그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임대업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고 처음에는 많은 동료 사업가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다는 비아냥거림을 받기도 했다. 강민혁이가 드디어 노망이라도 든 모양이라는 수군거림도 들려왔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되찾아주고 싶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점차 입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한때는 불신과 절망만이 가득했던 그곳에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박지영 씨와 이소라의 이야기를 계기로 한부모 가정과 희귀병 아동들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재단의 이름은 소라의 희망재단이라고 지었다. 한 아이의 작은 속삭임이 가져다준 기적을 잊지 않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다는 그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이름이었다. 김두식 비서는 대표의 이러한 변화에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재단 설립을 도왔다. 박지영 씨 역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 운영에 대한 소중한 의견들을 제시하며 힘을 보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혜자의 입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소라의 희망재단은 출범과 동시에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강민혁은 재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희귀병 아동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했으며 그들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그의 이러한 선행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를 냉혈한 백만장자로만 기억했던 사람들은 그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물론 그의 이러한 행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부 경쟁업체들은 그의 자선 활동을 위선적인 이미지 관리라고 폄하했고 그의 사업적 판단력을 의심하며 KM 리테일의 주가를 흔들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더 이상 그런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생겼고 그는 자신의 신념을 따라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그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박지영 씨와 이소라와의 관계였다. 그는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건물주나 고용주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으며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주말마다 박지영 씨의 꽃집 하나의 정원을 찾아 소라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소라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밝고 명랑한 소녀로 자라났고 강민혁을 아빠처럼 따르며 그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곤 했다. 박지영 역시 더 이상 그를 어려운 대표님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으며 그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에 깊은 신뢰와 감사를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그 안에는 어떤 의무감이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순수한 인간적인 애정과 존중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강민혁은 박지영 씨의 꽃집 마감을 돕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소라는 이미 잠이 들어 있었고 집안에는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조용한 평화가 감돌고 있었다. 오늘 재단에서 후원하는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지영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보람이 가득했다. 모두 대표님 덕분입니다.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그 아이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강민혁은 식탁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평범한 일상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보다도 더 아름답고 고귀한 빛이 나는 듯했다. 아닙니다. 지영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것은 지영 씨와 소라 양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박지영은 놀란 듯 잠시 몸을 굳혔지만 이내 그의 따뜻한 품에 조용히 기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폭풍처럼 격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평화로운,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단단한 사랑이었다. 한 아이의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인생을 재건하고 세상에 따뜻한 희망을 전파하는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박지영의 작은 꽃집 하나의 정원에서 시작된 강민혁과 그녀의 관계는 아주 자연스럽고도 빠르게 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사회적 지위나 과거의 어려움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박지영이라는 한 여자를 통해, 그리고 그녀의 딸 이소라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돈이나 성공이라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냉정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미소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야 할 줄 아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남자였다. 그는 박지영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고, 그의 진심을 이미 알고 있었던 박지영은 수줍지만 행복한 미소로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소라 역시 두 사람의 관계를 누구보다 기뻐하며 응원했다. 아이는 이제 강민혁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세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진짜 가족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물론 그들의 관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받은 것은 아니었다. 강남의 부동산 재벌 강민혁과 평범한 미혼모 박지영의 만남은 한동안 세간의 입방에 오르내렸고, 일부에서는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미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깊었기 때문이다. 강민혁은 박지영과 솔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것은 그가 소유한 여러 건물 중 하나가 아니라 그가 직접 땅을 고르고 설계하여 지은 아담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예쁜 단독주택이었다. 집 정원에는 박지영이 가장 좋아하는 장미와 소라가 좋아하는 데이지꽃이 가득 피어 있었다. 그곳은 그들 세 사람만의 행복한 공간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터전이었다. 시간이 흘러 강민혁은 박지영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는 거창하고 화려한 이벤트 대신 그녀가 운영하는 꽃집 하나의 정원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은방굴꽃으로 만든 작은 부케와 함께 진심을 담아 청혼했다. 지영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당신과 소라.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도록 내게 그 기회를 주시겠소. 박지영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강민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반지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랑의 증표였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치러졌다. 결혼식에는 그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소라의 희망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리하여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특히
훌쩍 자란 소라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두 사람에게 화동 역할을 하는 모습은 모든 하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결혼 후 강민혁과 박지영 그리고 이소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되었다. 강민혁은 더 이상 일에만 매몰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그는 주말이면 아내와 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고 평일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따뜻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지영 역시 새로운 삶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하나의 정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소라의 희망재단의 이사로서 남편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소라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녀는 아빠 강민혁과 엄마 박지영의 넘치는 사랑 속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녀의 작은 속삭임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은 이제 그녀 자신을 포함한 세 사람 모두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자 삶의 가장 큰 축복으로 남아 있었다. 강민혁은 종종 생각했다. 만약 그날 그가 박지영 씨의 집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소라의 그 작은 속삭임을 듣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아마도 그는 여전히 돈과 성공만을 좇는 공허하고 외로운 백만장자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진정한 부와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과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얼음 대신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그의 남은 인생을,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미래를 영원히 밝혀줄 것이었다. 한 아이의 작은 속삭임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강민혁과 박지영, 그리고 이소라의 이야기는 이제 그들 가족의 아름다운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들의 만남과 기적 같은 변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가는 듯 했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사랑과 행복의 온기는 여전히 그들의 삶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강민혁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날의 총명함과 함께 깊은 지혜와 따뜻한 연륜으로 빛났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빌딩 숲을 호령하는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박지영의 손을 잡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평범한 할아버지였다. 그의 재산은 여전히 엄청났지만 이제 그에게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나눔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박지영 역시 곱게 나이 들어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현명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꽃집 하나의 정원은 이제 손녀 소라가 물려받아 더욱더 풍성한 사랑과 희망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소라, 한때 배고파요 라는 작은 속삭임으로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그 어린 소녀는 이제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소라의 희망 재단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고 그녀의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증거가 되었다. 어느덧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낡은 다세대 주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작은 복지관이 들어서 있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배고픈 아이들의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이제 그 속삭임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담고 있었다. 강민혁과 박지영, 그리고 이소라가 만들어낸 사랑의 기적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때로는 아주 작은, 예상치 못한 순간의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구호나 계획이 아니라 한 아이의 순수한 눈빛과 진심 어린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민혁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작은 속삭임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배고파요. 그 한마디는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고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으며 그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이제 그들 가족을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한편의 동화처럼 아름다웠던 그들의 이야기가 남긴 영원히 빛날 유산이었다.